서울 시내에 14만 호가 공급된다니까요. 다 나온다고 가정하면. 그럼 이걸 누가 사줘? 그래서 향후로 매물은요 더욱더 쌓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더 이상. 삼성동의 모 임대사업자가 46채를 한꺼번에 팔았어요. 30평짜리 강남 아파트를 10억 8천에 판 꼴이에요. 근데 주변에 17억 18억인데 뭐 이 사람이 자선사업가입니까? 팔고 싶은데 해줄 사람이 없을 때 이렇게 싸게 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이어서 내년 시장은 좀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요 변수는 무엇일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좀 돌아서는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내년 집값이 잡힐 수 있을까요? 저희가 내년 집값에서 이제 가장 크게 변수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 가격 여부인데요. 네. 전세 가격이 오를 수는 있지만 이게 집을 사는데 도움이 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오르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그것뿐만 아니라 대신 전세 가격이 오르는데 그걸 이용해서 집을 사야 되는데 그러긴 힘들다는 거죠. 내가 살 수 없는 집만 전세 가격이 오른단 말이에요. 리빙할 수 없는. 네. 그러면은 당연히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사는 지금 실거주자 수요가 대부분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데 네. 실거주 수요가 그 전세 가격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이익을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는 사실 전세 가격이 오른다고 그래서 바로 갭 투자로 증가하고 시장에 막 이렇게 혼란을 일으키기 힘들다. 결국에는 수요가 전 증가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아, 전세가 매매로 돌아서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는 수요가 좀 정체될 가능성이 있는데 2020년 말에는 네. 투자 수요가 감소하는데 그거를 실거주 수요가 딱 메꿔줬어요. 근데 이게 지속되긴 힘들다.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렇게 수요가 정체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매물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년부터 저는 매물이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일단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월세가 강화되고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6월 이전에 다주택자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봐요. 근데 우리나라 다주택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네, 얼마냐면 2건 이상을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무려 228만 명입니다. 한 해당 몇 채씩 사냐면요, 매년 뭐 10만 가구, 15만 가구 이렇게 해서 집을 사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0만 가구, 공급을 아무리 많이 해, 건설사가 아무리 공급을 많이 해도 누군가 두 채를 사니까 공급이 항상 부족하다고 느낀 거예요. 이게 여러분 팩트입니다. 근데 어떻게 공급을 계속 증가시켜요? 누가 계속 더 사는데. 그래서 전체 거래되는데 거의 20%고 228만 명이 지금 다주택자예요. 두 채 이상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한 가구가 한 사람이 집을 몇 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최대인 것 같으세요? 기사에 뭐 5천 채? 본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예, 한 사람이 뭐 본 것 같은데. 네. 1800채예요. 1800채.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그렇게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공급을 해도 그렇게 누군가 많이 사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반대로 이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으면 공급 안 해도 돼요. 다주택자 매물이 늘어나는 것도 공급에 중요한 공급이니까.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주택 가격은 유통 가격이잖아요. 유통 시장은 어떻게 형성됩니까? 누군가 집을 팔려는 양과 네. 누군가 집을 살려는 사람들이 만나서 가격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집을 팔려는 사람들이 그동안 없었고 오히려 증가만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통계를 보면 2014년도, 15년도에는 100채당 10건이 매물이 나왔다면 지금 4채로 줄었어요. 그만큼 또 다주택자가 시장을 안 팔았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 다주택자 매물이 증가하면 시장의 공급이 증가하는 거죠. 이거예요, 공급은. 그러니까 신규 입주물은 아니어도 다주택자 매물 자체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게 늘어난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그 주택 가격은 입주 물량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입주 물량이 증가해야 가격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뭡니까? 뭐 무슨 얘기냐면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도에 서울의 입주 물량은 오히려 증가했어요. 집값 오르잖아요. 왜 올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중의 유통 물량이 감소해서요. 아파트를 많이 지어라. 이건 영향이 없다니까요. 아파트를 많이 지으면 뭐예요? 누군가 계속 두세, 세채, 네채, 열채, 백채, 천채 이렇게 사가면 그렇죠. 계속 부족한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는 내년부터 유통 물량이 증가할 수 있다. 근데 이런 심리적인, 뭐 부동산은 투자는 또 심리적인 영향이잖아요. 공급이 줄어들 것 이러면서 이렇게 막 매매하는 이런 심리적인 부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심리로 영향받지만 단기적으로는
좋거나 이럴 수 있지만 장기론 결국 심리는 변동성만 키울 뿐이고 그래서 심리에 좌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시장을 보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이 유통 물량의 변화 2021년 네. 유통시장 물량의 변화를 여러분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물론 제 가정 이외로 그거 뭐 세금 껌값이야 하면서 안 내놓으면 시장의 매물의 공급이 감소해서 가격은 더 오를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세율도 높을 뿐만 아니라 세금보다 가격 상승률이 둔화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경제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왜냐하면 가격이 오를수록 상승률은 떨어지잖아요.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가격이 오를수록 수익률은 떨어지고 세금은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실익이 없잖아요. 집을 갖고 있는 실익이. 그러면 시장의 매물이 증가할 가능성이 큰 거죠.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그동안 매물이 감소한 원인 중에 하나는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4년, 8년 임대사업자 등록해놓고 세금을 절세받았단 말이에요. 네.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자는 집을 10채 가도 보유세를 내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물이 오히려 감소했어요. 왜? 4년 동안 나는 이 집을 팔면 안 돼요. 그 세제가 유지가 안 되니까. 근데 이게 올해부터 만료가 돼요. 그 사람들은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말소. 네. 그래서 올해 말소되는 그 주택이 47만 원. 21년도에 58만 원. 네. 22년도에 72만 원, 23년도에 83만 원. 이게 혜택이 없어지면서 이 사람들은 이제 가만 갖고 있으면 세금을 내야 돼요. 서울만 따져볼까요? 서울만 올해 14만 원, 내년에 18만 원, 2022년도에 22만 원. 22만 원가요? 서울에 공급된다는 거예요. 네. 유통에. 이걸 누가 사줍니까? 이게 지금 향후로 가면 갈수록 문제인 거예요. 임대사업자가 2채, 3채 갖고 있다가 만료돼서 이제 가만 갖고 있으면 세금이 높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물건을 내놓으니까. 내놔요. 말소돼서. 근데 누군가 받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서울 시내에 14만 호가 공급된다니까요. 다 나온다고 가정하면. 네, 네. 그럼 이걸 누가 사줍니까? 그래서 향후로 매물은요, 더욱더 쌓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더 이상. 이게 수치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의 일종의 공급이 증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급이에요. 시장에 내놓는 매물. 그래서 전형적인 최근에 뉴스가 있어요. 뭐냐면, 그 삼성동의 모 임대사업자가 46채를 한꺼번에 팔았어요. 근데 사줄사람이 없으니까 자산운용사에 팔았죠. 그래서 420억에 팔아요. 매물은 증가하는데 사줄사람이 없으니까 420억이 이게 얼마나 싼 가격이냐면요. 30평짜리 강남 아파트를 10억 8천에 판 꼴이에요. 근데 주변에 17억, 18억인데 뭐 이 사람이 자선사업가입니까? 왜 그렇게 싸게 팔았을까요? 팔고 싶은데. 사줄 사람이 없을 때 이렇게 싸게 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가격이 내려가잖아요. 그럼 수요는 더 줄어요. 그렇죠. 가격이 오를 거라는 또 기대감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네. 이게 전형적이에요. 왜? 여러분 왜 지금은 집 사시려고 그러고 올해 1분기에 집값 빠질 때는 왜 집 안 사려고 그랬어요? 올해 집값을 잘 보시면 1분기에요. 강남 아파트가 20억짜리가 17억으로 빠져요. 네, 좀 그렇게 빠질 때는 왜 안 사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더 빠질 것 같으니까 또 안 사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가격이 빠질 때는요, 수요가 더 줄어요. 그래서 지금의 저는 이 상황이 굉장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집을 팔고 싶은 사람만 더 많아지고 있다. 이거 보세요. 다주택자가 2012년도에 160만 명이었는데 2019년도 다주택자가 230만 명으로요. 무려 이게 얼마나 증가합니까? 70만 명이 증가해요. 충격적이죠. 이거는 임대사업자 제도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것도 그렇고. 투자 수익률이 집을 살려고 그리고 세금도 적게 나고 대출도 많이 되고 금리가 내려가니까 다주택자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여기에서 아무리 건설사가 공급 많이 해도 무용지물이었단 말이에요. 잡고 있으니까 매물을. 네, 거기다 한 채 더 사. 막 사. 근데 어떻게 공급을 증가시킵니까? 결국엔 이런 변화, 여러분들이 시장의 변화 냉철하게 보셔야죠. 그거하고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치우치는 거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 내 집 마련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돈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네,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기대하는 변수가 이제 보유세거든요. 이제 뭐 재산세나 종부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기대 때문인데, 그래서 이제 6월까지 유예를 해줬으니까 6월까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매물이 많이 나올까요? 증가하는 건 추세적인 현상이에요, 앞으로. 왜냐면 투자 수요는 줄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시장의 매물을 증가시킬 테니까. 네.
그동안 산 게 뭐냐면 거의 이게 매년 10만 채 이상씩 샀으니까 8년 동안 80만 채를 다주택자가 사갔다니까요. 전국에서 집을. 근데 그 매물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나오기 계속, 시작한다. 계속 나와요. 못 버티고. 왜냐면 갖고 있는 실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는 여러분 향후에 내놓는 시장의 매물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세난 뭐 이거 얘기하시긴 했지만 또 뭐 주요 변수로는 그럼 어떤 걸 보시는 건가요? 내년 시장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입주 물량이 감소하고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전세 가격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있죠. 네. 그래서 이 전세 수요가 밀려들면서 일부 지역이 국지적으로 가격의 상승폭을 높일 수는 있습니다. 비규제 지역이라든지 네. 가격이 낮은 아파트. 그런데 항상 이런 현상들이 오래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수도권의 일부 지역의 비규제 지역에 샀어요. 네. 근데 가격 패턴이 아까처럼 그렇다니까요. 굉장히 안정적이다. 지금 급등하고 네. 있잖아요. 근데 2025년도부터 3기 신도시가 들어오는데 네. 어디 들어옵니까? 그럼 비규제 지역 인근이에요. 이게 더 전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또 공급이 늘어나니까 또 그렇죠. 가격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그렇죠. 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데 상기 신도시가 들어와서 그런 지역에 결정적으로 타격을 미칠 거 아니에요. 상기 신도시는 정책적으로 배려하니까 분양가도 더 싸고. 그런데 영향을 일단 직격탄을 맞을 건데 사실 그런 지역만 오르고 있으니까 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제 막 더 늦기 전에 뭐라도 사자 이래서 영끌해서 하는데 이게 뭐 끝물이 아니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발 여러분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의 결정이 이렇게 막 대출 일으켜서 사는 결정이 과연 향후 5년, 10년 후에 오를까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미래에. 네, 그렇습니다. 집을 내가 예를 들어서 실거주 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집을 사줬어요. 근데 나 괜찮아. 내가 살 집이야. 근데 살 집이 떨어지면 여러분 마음이 편하세요? 불편하죠. 매우 불편하죠. 마음이 불편하고요. 그건 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대출을 깎아주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 금리가 오르면요. 지금은 금리가 낮다고 하지만 금리가 계속 이렇게 갑니까? 이미 시중금리가 상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 부담이 가중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만약 집값이 안 오르거나 혹시나 빠지게 된다면 그 고통은 사실 굉장히 크답니다. 물론 집이 없으신 고통이 지금 훨씬 지금까지 컸지만 근데 그 고통을 다시 또 진다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 좀 합리적으로 그리고 시장을 좀 객관적으로 보였으면 좋겠다. 집값을 움직이는 건 집을 아무리 많이 짓는 거하고는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 가격은 달라요. 전세 가격은 많이 지으면 전세 가격 빠져요. 그거는 투자나 매물이 결정되는 시장이 아니고 실수요와 그렇죠. 공급이 결정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전세 가격과 매매 시장은 별도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년에는 집 살 때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지금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당분간은 시장의 변동성을 유의하시면서 사실 집을 무리하게 사시는 거는 지양하셔야 될 때고요. 변화를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맨날 뭐 위기라고 하고 뭐 코로나19 때문에 경제 사정이 안 좋고 전세계 실업률이 증가하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왜 부동산을 대출 엄청 받아서 사시는 거예요? 부동산은요 가장 리스크한 자산이에요. 왜냐하면 단위 가격이 클 뿐만 아니라 유동성이 적잖아요. 언제나 사고 팔 수 있는 자산이 아니에요. 그런데 부동산을요 안전자산으로 생각하고 계시다니까요. 이건 절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가장 리스크가 큰 자산이에요. 근데 주식은 반대로 주식은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죠. 유동성이 있죠. 예. 그래서 사실은 불확실성에 더 대응할 수 있는 수가 있어요. 근데 부동산은 사실 그런 차원에서는 좀 유의하셔야 된다. 오히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주택 공급과 정책을 담당하는 이제 국토부 장관이 교체가 됐는데요. 그 신임 변 장관은 이제 SH공사와 LH공사 등에서 주택 공급과 관련한 일을 맡았고 또 현장 전문가라고 또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주택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실까요? 글쎄요, 이거는 제가 예측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정책이란 게 항상, 그러니까 저는 요즘 정책에서 좀 아쉬운 측면 하나는 그 여론에 좀 이렇게 정책의 변동이 일어나서 그래서 시장에 오히려 제가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두려움을 더 가중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이 막 계속 막 너무 계속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리고 약간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 정책을 예측하기는 좀 힘들지만 네. 대신 그 정책을 제가 제안을 한번 네.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건 굉장히 필요하다. 갑자기 뭐 장관
교체됐다고 해서 정책을 갑자기 바꾸면 또 두려움이 가중될 수 있고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존의 정책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기조를,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공급이 시장을 움직이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서 자꾸 이제 전문가들은 강남의 재건축을 풀어서 공급을 늘려라. 저희 좀 솔직해지자고요. 사실 강남의 재건축을 막 활성화하면 가격이 안 오르고 빠질 것 같으세요? 개발 호재 때문에 더 오르잖아요. 우리 좀 솔직해지자고요. 규제 풀어지면 가격 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남에 재건축 100층짜리 아파트 생기면 그 지역이 공급 많다고 빠집니까? 살기 네. 좋다고 오를 거예요. 맨하탄 된다고. 그러지 마세요. 규제는 그래서 안정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는 공급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공급은 달라요. 파괴적 공급, 예상치 못한 공급. 네. 재건축 재개발 규제 풀어서 공급하는 거 말고, 이런 말씀하면 욕 엄청 먹겠지만, 그냥 상상해 볼게요. 한강 매립해서 아파트 지어봐요. 이게 공급이에요. 그만큼의 재건축 재개발 네. 규제 풀어서 하는 공급이 아니고. 그래서 예전에는 강남에 압구정도 개발할 때 한강을 매립해서 압구정도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강북의 집값이 그래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신임 장관이 현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네,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 뭐 이런 그렇죠. 이제- 제가 정책을 예측하기 힘드니까. 네, 네. 제 바람을 네,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광수 연구원님하고 이제 주택시장을 진단하고 전망하는 자리를 가져봤고요. 네, 오늘 감사하고 또 다음에 기회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장이 되게 2020년 되게 불안한 시장이었고 네. 여러 가지 사건들, 사건 사고 그리고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 변동성이 되게 커졌죠. 그런데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이든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시든 어쨌든 장기 보유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집을 보실 때 제가 판단하기로 왓보다 웬이 되게 중요해요. 무얼 사는 것보다 언제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웬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많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왓을 얘기해요. 어디 살아? 그리고 거주할 건데 무슨 상관이냐? 지금 가격이. 어딜 살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최소한 경제적 자유를 얻고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 그리고 불확실성을 이기기 위해서는 언제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이고 네. 여러분들의 자산 대부분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여러분 시장의 변동성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말씀을 통해 이런 이야기 그리고 시장의 지표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좀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